제 강의 전에 이 필요효과가 나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깨워놓은 상태에서 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약발로 버티셔야 됩니다. 저는 그 대구 GMP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 지부사역에 대한 역할과 전략에 대해서 사실 뭐 제가 이 전략을 얘기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구 GMP가 고민했다라는 이제 고민의 흔적이라고 봐주시고 그렇게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앉아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지화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머징 선교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머징 마켓이 이 선교에 이머징 마켓이 있고 또 그런 새로운 필요들을 우리 GMP가 잘 보고 거기에 또 맞는 전략을 통해서 재배치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가 GMP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또 새로운 재배치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 나가신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 벅차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지부 사역에 대해서 오전 타임은 완전히 이제 지부 사역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와 같은 그런 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먼저 이제 짧게 대구 지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인사하셨던 우리 최봉 목사님이 저희 이사장님으로 계시고요.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롭게 신조 장로님께서 지부장으로 섬기시고 있습니다. 경운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 분의 이사님이 있습니다. 이만희 집사님, 박태훈 집사님, 이진영 집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집사님인데 공교롭게도 다 저희가 동신교회입니다. 사실은 동신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세 분의 우리 풀타임 태효진 간사님 계시고 우리 안민영 협력 간사님 계시고 정필종 협력 간사님은 지금 이제 자녀 양육 때문에 조금 이제 쉬고 계신데요. 이렇게 세 분의 간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컨퍼런스가 이렇게 가능하도록 사실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스태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능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구 GMP를 소개를 드리면 뭐 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래도 PS를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2008년, 2009년은 못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어쨌든 숫자가 줄긴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해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SMLC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송 선교사님은 이제 알바니아에 계신 이용범 신미숙 선교사님 가정 있으시고요. 또 캄보디아의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 가정. 뒤에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재 이제 태국의 지은재 최현숙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세네갈의 전재범 양성금 선교사님 가정 이제 지난달까지 안식년으로 계시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신동역 주보라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또 캄보디아의 신석주 최수진 선교사님 가정 여기 제 절친입니다. 사실 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그 신정식 집사가 레크레이션 했던 신명주가 제 절친입니다. 제가. 저기 우리 최영국 간사님 한 분 더 계신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내년에 이제 나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저기도 제 절친입니다. 제가 친구 자랑 좀 했습니다. 전원철 강양숙 선교사님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7가정 저희 대구 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 디브리핑 멤버 케어 사역을 우리 안민영 집사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선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정기 기도회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최근에 이제 대구 동신교회로 본당 4층으로 OM 사무실과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비전 트립이 4월달에 있었었는데요. 이것은 태국의 지은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청소년들 그리고 MK들이 역으로 이제 한국으로 비전 트립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성경 109절을 암송하면 이렇게 한국에 초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홈스테이도 하고 또 비전 특강들을 듣고 또 이제 마지막에 다 모아서 우리 후원자의 밤 지은재 선교사님을 아는
여러 가족들이 또 같이 와서 이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또 새로운 저희가 이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그들을 초대해서 하는 그런 이제 비전 트립이 저희가 있었고요. 또 이침식이 있었고 지금 이제 지부 컨퍼런스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헌신자 비전 캠프 5개 선교 단체 협력해서 같이 하는 헌신자 비전 캠프가 밀양에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재정 상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본론입니다. 예. 지부사역의 역할과 전략 뭐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 빨간 점이 무엇인가요? 이건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아니라 퓰러신학교 이상훈 교수님 리포팅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의 교회를 나타내는 슬라이드입니다. 오른쪽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나타낸 거고요. 한국의 교회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시는가요? 57,000개입니다. 한국의 교회 숫자가 57,000개고요. 한국의 치킨집이 몇 개인지 아시는가요? 27,000개입니다. 치킨집 2배보다 많은 숫자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교회가 개수가 부족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온누리 M센터에 계신 그 노규석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노규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사역하면서 외국인이 국내 들어와서 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 건물인데 십자가가 2개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걸 보고 이제 굉장히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보는 한국은 기독교 국가죠. 예.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텐돔이죠. 예.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건 어떻게 보면 뭐 둘째치고 요즘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가혹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교회는 사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집중되고 글로벌리제이션 그리고 플루라리즘 다원화 그리고 지식이 굉장히 지금 넘쳐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후현대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종교다원주의, 후현대주의에서 오히려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 이런 리포팅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해 놓은 톰 라이너의 책의 내용을 보면 이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식되어 가고 과거가 오히려 영웅이 되고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예산이 내부 사역에 쏠리고 있고 대사명이 누락되고 편리 위주의 교회가 되고 목회자의 재임 기간이 줄어들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감소하고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교회가 시설에 집착하게 될 때, 이렇게 이제 이런 교회들이 죽어가는 교회를 리서치해 놓은 책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대사명을 잃어가는 것. 그래서 한국도 교회가 사실은 많긴 하지만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가 대사명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니냐, 잊어버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레슬리 류비긴이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리포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선교와 교회, 이 두 가지의 분리는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이다. 그죠?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 비전을,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영국 교회를 리포팅한 레슬리 류비긴의 얘기였지만 한국 교회를 보고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목회 성공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리포팅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10%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왜 교회들이 그러면 선교를 하지 않는가? 대구에서도 이렇게 선교사 파송을 철회하는 교회를 종종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 지역교회의 이 자체 생존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지, 오늘날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린
저는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잊어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조금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가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내용, 이 거대 담론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뭐 우리가 당연히 아시는 내용을 제가 짧게 썸머리하면요, 창조,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첫 번째 가정은 타락으로 실패했고, 이 아브라함 가정, 두 번째 가정을 선택하셔서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부르셨죠.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이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으로 구속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났고, 이제 교회에게 이 대위 임령을 주심으로 모든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2000년 동안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결국 어디로 갈 건지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마지막 창조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큰 무리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역사의 끝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교적 계시라고 얘기하죠. 그 출발이 어디였는지, 그 출발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두 번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최종 목적인가?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시는 것이 이 목적이신가? 우리가 복음을 구속으로 이제 축소하면 안 되는데, 그죠? 구속받은 백성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는 주의 영광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것을 PSP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주의 영광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존 파이퍼가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목표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 그러나 예배는 영원하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선교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이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처럼 주의 영광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 이것이 이제 미시오데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거대 담론,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이 메타 내러티브에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의 역할은 철저하게 주의 영광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목적은, 존재의 이유는 주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역할, 곧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우리의 역할인 거죠. 이 백성의 선교에서 우리의 첫 번째 청사진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사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핏값으로 구속한 구속교회가 또한 우리의 두 번째 모델일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청사진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선교의 시대를, 교회의 시대를 2000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선교 시대, 그 시대마다 이 선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탠덤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선교가 좀 왜곡되기도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을 이제 포스트 그 스탠덤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요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초대교회를 정의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 이것이 미시오 데이죠. 너희에게, 그러니까 구속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실 일인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을 선교의 4대 영역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데, 여기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이
곧 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받은 예수의 제자는 사실은 예루살렘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구, 한국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을 한국으로 보면 온 유대는 북한 정도 될 거고요. 사마리아는 유사 문화인 일본과 중국 정도가, 그리고 땅끝은 다문화이겠죠. 그래서 성령받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증인들은 베드로와 이 야고보가 머물고 빌립과 스데반이 다니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실라와 디모데가 이 지난 길을 따라,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따라 온 세상으로 담대히 이 사도행전 밖으로 이렇게 전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구원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가는 이 위대한 이야기인 이 선교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청산진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선교에, 특히 타문화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루살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이 좀 느껴지는, 교회의 생존 자체에 머물러 있는 이런 이제 한국 교회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대서사를 선교적 계시라고 하고요. 우리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이 선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찾기보다 성경의 선교적 근거, 즉 성경 전체가 선교적 계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궁극적 선교의 소산이자 증거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세상에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선교 이야기다. 선교는 성경 메시지의 전부다. 이렇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 성경,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경 읽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자기를 시험하려던 율법사에게 이렇게 되물으셨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무엇이라 기록되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요걸 이제 저희 딸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그림은 제 딸이 사실 이렇게 그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 때 이제 모든 이제 내용은 전부 다 저희 딸들이 그린 건데, 제가 장당 2,000원의 저작권을 지불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게 훗날 이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동일하게 증거하는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바울이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선교, 이것이 메타 내러티브를 요약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성취된 성경의 메시아적, 이 구속적 해석은 비교적 잘 하고 있지만, 향후 성취되어야 할 이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좀 선교를 미루고 있는, 또 선교를 좀 잃어버리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가 그럼 정말 퇴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선교를 안 하시고 계신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만인 선교 400년 시대, 또 이슬람 선교 400년 시대에 복음이 퇴보한 것 같이 보일 때도 하나님의 선교는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미션을 잃어버려서 생존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여전히 선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가? 지금의 시대를 이 선교하는 교회, 이 미셔널 처치를 쓰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에 대한 리포팅이 굉장히 많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치 시프트, 이 미셔널 교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전통적인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의 개념 자체가 시프팅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전통적인 교회는 사라져가지만 그 중에서 리폼되는 교회들이 생존하고, 생존을 넘어서 오히려 부흥하고 있다. 그리고 리뉴되는 교회들, 교회 갱신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폼 처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유럽처럼 할머니들만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리폼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을 리서치한 책이거든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에 대한 이론서가 이 처치 시프트입니다. 이 필로신학교 이상훈 교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교회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되어 살아남고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현대 문화에 맞게 만들어가는 미셔널 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리뉴 처치가 또 추가 발간됐는데요. 이 북미 교회의 창조적인 교회 갱신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교회가 복제 방식으로 교회가 일어났는데 현재는 지역과 문화에 맞는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일단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근데 그건 미국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이제 마음의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저기 멤버십이 듀얼 멤버십이라서요. GMP 이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인터서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서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인터서브가 지금 미셔널 처치 운동에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뭐 여기에 저는 인터서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무브먼트 인터서브가 거의 올인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서브에서 이 얘기가 북미교회 얘기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것은 이미 그 오래전부터 오히려 영국 교회의 얘기다. 영국의 성공회에서 먼저 일어난 얘기다. 영국의 전통적인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성교형 교회, 미션 쉐이프드 처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들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북미 교회의 갱신 운동보다 10년 이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뭐 이거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곧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단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시가 쓴 새로운 교회가 온다. 이것은 호주에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한 관한 책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데럴 구도의 선교적 교회는 이 북미 교회의 선교적 운동을 리포팅한 책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 그 운동의 이 태동의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네슬리 뉴비긴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 현대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얘기합니다. 이 네슬리 뉴비긴은 35년간 인도 선교를 하신 분인데 인도 선교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이 선교지다 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 갱신 운동, 뭐 에큐메니컬 운동, 연합 운동 이런 걸 이제 하시게 됐죠. 아시다시피 미셔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하는 거거든요. 선교적 삶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이렇게 올림픽 보내듯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선교에 헌신한 사람을 뽑아서 선교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냈었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를 보냈어야 했지만 지금은 이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지 않습니까? 모든 곳이 이미 선교지가 된 거죠. 영국이 선교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국 자체가 선교지가 된 것처럼 모든 나라가 이제 선교지가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는 파송하는 게 틀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선교의 유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84년 프린스턴 신학교 워필드 강연에서 서구 교회는 회심될 수 있는가? Can the West be converted?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정말 이 서구 교회가 정말 회심될 수 있냐? 이렇게 망해 있는데 이렇게 반문한 거지 않습니까? 선교적인 본질이 원래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적용된다. 서구 세계에도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안 하니까 다 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이제는 한국 교회에도 던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지요. Can the Korea Church be converted? 이렇게 던져야 되는 시대가 올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데럴 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교회론이 선교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신학자지 않습니까? 보내는 교회들이 자신의 문화권 안에서 교회의 세태와 세속화에 도전이 되며 선교의 문제들이 시작되었다. 보내는 교회들이 오히려 쇠퇴되고 세속화되면서 선교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선교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다 요약해보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영국과 미국, 한국 동일하게 목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갱신을 통한 선교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들이 오히려 또 생겨나고 있고요. 이 흐름은 영국의 미션 쉐이프드 처치, 미국의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호주의 Shaping of Things to Come,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이 미국과 영국의 얘기로 보았는데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선교단체 얘기하는데 이 교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목양 중심 구조인 지역 교회와 선교 중심 구조인 선교 필드와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배우러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러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동원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PS 받으러 이렇게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때를 이제 우리는 한국 선교의 어떻게 보면 중흥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쉽지 않죠, 사실. 선교단체 훈련을 계속 진행하기가. 사실 지역교회와 선교구조는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분열이 심합니다. 세계에 분열된 기독교회들이 자기들의 본질적 이 일체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일치와 재연합을 향해 움직이는 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이었죠.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일 뿐 아니라 모든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자는 운동이죠. WCC나 교회경영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뜻과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죠.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사실 이렇게 교회와 선교단체가 저는 멀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회가 생존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고 미션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선교단체는 지역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사실은 위기 상태로 느껴야 하는데 아직은 지역교회가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좀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선교단체도 지역교회에 관심이 있는지 선교단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교회의 선교 생태계가 이렇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지역교회도 약화되고 있고 선교단체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이제 선교단체를 찾지 않은 지 오래됐고요. 선교단체도 전문성이 약화되고 지역교회를 섬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가까워지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하나인 것처럼 연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의 선교적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이제 한국교회 대구의 어떤 교회 상황이고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교회가 사실 이렇게 점점 선교사를 돕지 않습니다. 파송 철회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지역교회가 선교단체를 돕는 것도 줄어들고 교류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는 교회의 생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선교단체는 어떻게 보면 선교 필드에만 관심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사를 관리하는 것도 사실 선교단체의 일로서는 벅찹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단체와 교회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또는 선교사가 파송교회를 어떻게 돕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선교단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교단체가 지역교회를 잘 섬긴다면, 선교사들이 지역교회를 잘 섬긴다면 오히려 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오히려 성장한 교회들이 다시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할 거고요. 선교단체도 오히려 돕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상호협력, 도움, 이런 성장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역교회의 선교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저는 협력인가 섬김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선교단체의 선교지가 어딥니까? 선교단체의 선교지. 이 선교지만이 저는 필드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의 선교지여야 한다. 사실 몇몇 건강한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이 교회와 협력한다는 관점보다 어떻게 지역교회를 섬겨야 되는 관점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서울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구는 적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을 저는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단체의 지부의 선교지가 어디인가? 교회는 선교지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적인 본질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현재의 한국교회에도 서구 사회에도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레슬리 류비긴이 얘기하신 거죠. 서구도 타문화로 보고 선교해야 되겠지만
한국도 타문화를 보고 이제 선교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죠. 선교지를 보아야 한국교회가 죽지 않습니다. 선교적 파트너로 보아야 한국교회가 저는 다시 성장하리라 봅니다. 선교지로 보고 접근해서 지역교회를 오히려 선교단체의 파트너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협력이 세계복음화에 중요하다고 랄프 윈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아주 이제 잘 될 때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협력이 아닌 섬김으로 다가가야 된다. 원래 그 협력이란 말이 섬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웰컴 세레모니를 할 때 섬김에 관한 노래를 저희가 불렀지 않습니까? 이 지역교회, 한국교회를 또 하나의 필드로 보고 선교지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이 지부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GBT의 정민현 선교사님의 이 글, 동원에서 참여로의 변화, 이 선교 개념의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선교 운동의 방향이라는 그 리포팅에 보면요, 이제는 동원이 아니고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교회로부터 자원을 뽑아가는 틀에서 교회를 섬기는 틀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선교 단체에 대한 교회의 책임보다 교회의 선교적 열정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 교회의 선교적 DNA를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 선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선교적 DNA인데 이것을 지역 교회에 나눠줘서 지역 교회가 강화되겠죠. 그래야 지역 교회가 강화되겠죠. 그래서 함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선회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세 모델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상황, 이 상태에 따라 이 섬김의 디테일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교회가 작고 아직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선교단체는 이 주도형으로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관계보다는 동반전 관계로 이제 자라나야 되겠죠. 나중에는 오히려 컨설턴트, 이 컨설팅하는 단계로 가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의 교회 성장도 이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부모 역할에서 파트너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교단체가 교회의 필요를 섬길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확보가 저는 우선이다. 우리가 전문성이 아무리 있어도 그들한테 이게 전문성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되게 교만하게 보시거든요. 교회가 이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로 풀어내야 됩니다.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후원형에 머물러 있던 교회들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선교의 주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역교회는 돕는 자 관점에서 파송, 기도, 후원. 근데 이렇게만 하던 후원형 교회들이 요즘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파송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파송형은 사실 파송형, 선교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파송하는 형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선교를 해보면 그 교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 문제 많은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기 힘든데? 라는 걸 사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너지 창출형, 지역교회가 선교단체를 통하여 선교를 파송하고 서로 동력자의 관점에서 협력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파송의 이 협력이 참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협력에서 교회가 느끼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교회에 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또 선교단체에 뭘 도와드릴까요? 서로 물어보지만 사실은 뭘 도와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선교단체가 지역교회를 뭘 도와야 될지 모릅니다. 지역교회가 느끼는 불만들을 선교단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파송 제도를 저희 교회에서 시행을 하면서, 공동파송 제도라는 게 이 파송교회로부터 파송을 철회당하신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선교단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으면 저희 교회가 그분들을 주파송교회는 아니지만 공동으로 우리가 파송을 해드리겠다 라고 해서 이 공동파송 제도를 몇 년째 지금 한 10유닛 이상 저희 교회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교단체와 컨택을 해서 선교단체의 추천을 받는데 선교단체가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가 지금 뭘 하는지 이해를 안 하시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이게 어려웠습니다. 이런 취지가 선교단체에 먹히지 않는다는 게 일단 충격이었어요. 선교단체가 너무 바쁘구나, 선교단체가 너무 정신이 없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물론 지금 이제 계속 설득하고 같이 협력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이게 상당히 난관이 있었다는 걸
교회가 느끼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실은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사역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사역에 대한 선교단체의 인력과 지역교회가 이걸 함께 만들어내는 것, 또는 선교 교육도 사실 이전에는 일방적인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로 들어가서 뭐 샌더스쿨이 지금 그 좋은 예고요. 그 인터서브에서 하는 램스, 이게 사실 서울에는 되지만 지역에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인투서브 이슬람 선교학교들은 사실은 교회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교단체가 또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역 교회들과의 동력도 중요합니다. 하나의 교회, 개교회와 동력이 아니라 지역교회 전체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됨과 동력은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내는 핵심적 요소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특정한 선교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생명 열방 기도회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부활절 연합예배 같은 경우에도 교회 연합뿐만 아니라 선교단체 연합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교단체 연합, 선교단체들끼리도 좀 연합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공동으로 감당하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 연합 사역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적 DNA는 대부분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해온 이 선교 단체들에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교회와 선교지, 이 필드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요? 요즘 교회의 이 목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걸 제가 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적 목양 리더십, 교회는 오히려 선교적 목양 리더십이 더 필요하지 않냐, 또 선교 필드에는 오히려 목양적 선교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는가. 목사님들은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으시고, 선교사님은 목양에 관심이 없고 선교지 가서는 프로젝트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양쪽이 서로 성장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히려 서로 섬기고 서로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기 위해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선교단체의 역할이지 않을까.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필드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는 선교일 거라고 생각들이 듭니다. 이 협력이 잘 이루어진, 이렇게 협력이 잘 이루어진 예를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샌더스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자랑을 별로 안 하셔서 가지고요,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넣었습니다. 이 샌더스쿨은 외계 리더십들이 모여서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드신 프로그램입니다. 이 한국 이 선교가 고어에, 가는 선교에 집중된 선교를 하고 있어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 외계에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자, 샌더의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잊혀진 부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샌딩 역할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우리도 보내는 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는 자의 역할을 배운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자, 이 샌더스쿨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유념하게 잘 봐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외계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동신 샌더스쿨입니다. 외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고 처음부터 외계 이름을 빼달라고 외계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낮게 들어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됐어요. 이게 지금 4년차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4년째 하는데 철저하게 동신 샌더스쿨이고요, 외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요, 4년을 해오면서 이제는 샌더스쿨에 오히려 동신교회가 샌더 외계에다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역으로 아이디어를, 샌더스쿨을 사회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역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액션 플랜들을 교회가 만들어내서 그걸 만들어내고 외계 오히려 피드백합니다. 물론 외계 피드백 아까 좀 안 듣는다는 얘기 했죠. 예. 그런 불만이 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피드백하기 때문에 안 들으실 수도 없어요. 저는 좀 비판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협력 모델이 된 거죠. 처음에는 교회가 외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교회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회를 거듭할수록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외액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운 것을 통해서요, 전국에 지금 수십 개 교회 샌더스쿨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영상을 보고요, 서울의 교회가 외계 그 영상 보고 외계에다가 샌더스쿨 해주세요 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샌더스쿨 검색을 해보면요, 동신교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외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메인 화면입니다.
샌더스쿨 영상 메인 화면에 이 영상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다 동신교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일부러 저희가 동신교회 이름을 가급적 뺍니다. 외국에서 쓰도록 만들려고. 자, 저 왼쪽 아래쪽에 보면 보내는 선교사라는 곡을 만들어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 샌더스쿨 하는 모든 교회에 지금 쓰시라고 했습니다. 이 보내는 선교사를 만든 사람도 이 샌더스쿨을 보고 제 친구가 만들었습니다. 어제 레크레이션 한 친구도 제 친구고요. 이 박경남 조경화 선교사님이 대표로 계실 때 이 대표 부부의 이 겸손함을 저희가 교회에서 느꼈습니다. 그것이 저는 어떻게 이 교회와 이 협력을 저는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점점 샌더스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문교회도 하기 시작하고 평강교회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범모교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동신교회가 하면 주변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협력 모델을 몇 년간 하면서 이제 이 웩과 동신교회가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리더십이 웩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지역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저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교회마다 상황은 다 다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다른 선교단체 조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사실은 OM의 내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OM 선교사님 후원 관리자를 10년 이상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OM 사무실을 늘 들락날 겁니다. 왜냐하면 OM 사무실이 저희 교회 4층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OM의 장점은요. 물론 제가 내부자는 아니지만 OM의 장점은 철저하게 아웃리치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 이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 없습니다. 예. 사실 단기 선교는요. 작은 지역교회가 혼자 감당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GC 1년짜리,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 GC 2년짜리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수십 개의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동신교회 안에 OM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 OM 사무실이 벌써 한 20년 넘게 있거든요. 근데 동신교회하고 OM하고 협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 OM 사무실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김창년 목사님이 OM 사무실을 만들어 주셨고요. 초기에 거기 간사님 월급을 저희 교회에서 지출했어요. 제가 이걸 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전혀 협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선교단체는요. 자신의 색깔을 너무 드러내면 사실 교회가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목양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목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서브의 경우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나름 내부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인터서브는 지금 라이프 이즈 미션, 이 총체적 선교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올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교회보다는 좀 다양한 계층, 직업에 관심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앤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은 북한 선교에 관심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 텐트 메이커 다텐, 이것은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동신교회 다텐 다음 세대 텐트 메이커 모임을 했는데요. 예, 완전 엉망이 됐거든요. 서로의 목적이 완전 상충하는 바람에 잘 안 됐어요. 제가 담당자를 만나서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1년 동안 했는데 6개월 동안 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 지금 피드백 하려고 지금 잔뜩 적어놨거든요. 근데 아직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려오시는 이 다템 모임을 이렇게 주재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동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좀 대구 지역을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또 다텐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좀 어떻게 하고 싶은 비즈니스 이 단기 선교 모델을 좀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또 없으셨는가 봐요. 서로가.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보면 요즘 뭐 이런 램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터서브가 대구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이 동신교회 청년부가 1,300명입니다. 지금 1,300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서브가 잘해서 저는 이 청년들을 깨웠으면 좋겠다고 엄청 기대를 했는데 생각대로 지금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선교단체가 교회의 필요를 잘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이 인터서브 30주년이거든요. 내년이 OM도 내년에 30주년입니다.
내년이 또 동신교회가 또 70주년이거든요. 예. 뭐 제가 하고 있는 또 CMF라는 선교단체도 한 40주년 내년이 또 근데 뭐 많더라고요 내년이. 근데 이제 내년에 인터서브도 30주년 기념으로 지금 그 램스 로드쇼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그 위원회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지금 굉장히 지금 태클 많이 걸고 있습니다. 송기태 선교사님한테. 왜냐하면 램스 로드쇼라는 제목이 지역교회가 받을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지거든요. 지역교회가 그걸 받을만 합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제가 램스,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는 거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너무 좋고 그걸 지향해야 된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고 하면 라이프 전체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이미 목회자가 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으실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지역교회의 언어를 쓰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의 언어를 쓰는 것처럼 지역교회의 언어를 써야지만 지역교회가 그걸 받을 만합니다. 사실 내용을 듣지도 않고 사실 뭐 이름 보고 우리가 평가하실 수도 있거든요. 첫 만남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요.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전략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고민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방향을 좀 잡고 저희가 이제 지속해서 이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교 교육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크림에서 나오는 논문입니다. 지역교회 선교교육 사례연구 도문갑 선교사님, 정성훈 선교사님, 이영수 선교사님 리포팅한 건데요. 이 선교단체 선교학교의 커리큘럼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사정과 강사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작성되는 성향이 강하다. 그렇죠. 제가 이거 읽으면서 다 우리 GMP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사회 조사 적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이게 다 우리 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회의 상황과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교육 목표와 교육 방식이 제한되어 있다. 선교에 대해 균형 잡힌 내용보다 선교사들의 경험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머문다. 그리고 선교 기여 측정에 대한 자유가 없다. 이거 하고 나서 뭐 변화가 있는지 아웃풋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교 커리큘럼의 상황화 부족. 그러니까 교회에 맞춘 이 상황화가 전혀 없다. 현재 교육의 평가, 교회 선교에 대한 사명 인식은 적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육들을 하면서 사명을 심어주는 거는 조금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교회의 선교 사명과 교인들 자신의 참여적 선교 사명을 동일하게 여기진 않는다.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사명은 내가 이해됐지만 나의 사명과 나의 참여로는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게 이 리포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실 선교 교육이라고 할 때 잘 되는 교육이 뭐냐? 그 잘 되는 걸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개를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퍼스펙티브죠. 지금 퍼스펙티브가 지금 뭐 거의 다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훈련 프로그램을 뭐 다 흡수해서 요즘 다 퍼스펙티브로 가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죠. 사실 이거 20년 전 거거든요. 제가 이거 2001년에 했습니다. 2001년에. 제가 2001년에 대학생 때 이거 보고 제가 정말 그때 제가 의사 국가고시 시험 쳐야 되는 시험을 앞두고 이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박대원 집사님 통해가 이걸 봤거든요. 제가 그때 도서관에 앉아서 국시 공부를 안 하고 이걸 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얼마나 흥분해서 봤냐면 제가 이걸 5번 봤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를. 그래서 제가 국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의사 재수했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데 그때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흥분했습니다. 근데 이게 20년 전이에요, 사실은. 지금의 어떤 이거를 다 담아내지, 물론 이게 이제 개정판들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20년 전 건데 이게 왜 먹히는지 한번 이거 봐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너무 먹힙니다. 제가 왜 먹히는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첫째,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맥락이라고 봅니다. 맥락. 전체 맥락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적 교육에 성경이 너희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반복해서 강론하라고 합니다. 맥락이 있고 두 번째가 반복입니다. 반복. 이 커리큘럼은요. 앞 시간에 했던 거 다음 시간에 또 반복합니다. 집에 가서 또 반복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표. 이 선교 교육을 통해서 뭘 심어주겠다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강사분들이 누가 와도 사실 저희 그냥 쉽게 표현하는 말로 쪽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커리큘럼 맥락이 딱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도 이렇게 딜리버리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샌더스쿨은 그러면 제가 지금 샌더스쿨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샌더스쿨을 왜 잘 되는지 이것도 사실 맥락이 있습니다. 이것도 짜여진 요 내용, 물론 제가 이 2강은 전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지금 피드백하고 있는데 전혀 안 먹히고 있습니다. 뭐 역사 속의 샌더를 얘기하는데 전부 다 뭐 18세기, 16세기 얘기하거든요. 건초더미 기도회, 뭐 우리 건초더미 지금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건초더미 기도회 계속 얘기하시니까 지금의 역사, 최근의 역사의 샌더도 좀 발굴해 주세요. 제가 계속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16세기, 18세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 그런 거는 계속 피드백하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은 정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도전되는 내용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샌더의 1강은 뭐 굉장히 정말 너무 이걸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듣고 나면 사실 이건 성도들이 듣고 나면 샌더스쿨은 듣고 나면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참여를 유도하는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1강은 선교적 제자도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피드백, 아웃풋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훈련을 하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훈련으로 정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이 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대상에 따른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교 교육의 방법들을 제가 갖다 놓은 건데요. 사실 우리 GMP가 갖고 있는 맞춤형 선교학교, 저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이름이. 단 이게 이제 맥락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편차가 큰 선교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 이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조금 맥락을 좀 잡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GMP도 개척 선교학교를 잘 하고 있고요. SLMC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지역에 우리가 PS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부족하다 얘기 계속 나옵니다. 하나하나의 강의 퀄리티도 어떨 때는 좀 아쉽다 이런 피드백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디렉팅 하듯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게 그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경운교회에서 선교학교를 하면서 지역교회가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새로운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회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을 뺀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사역입니다. 저는 가정사역 전문가로 이렇게 가정사역을 많이 얘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학생들이 저한테 늘 원하는 강의 제목은 연애특강입니다. 연애특강. 근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연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연애특강으로 가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넣는 거죠. 제가 청소년 부모학교를 매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강의하는 거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언어로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원하는 답을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상황화잖아요. 사실은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되겠지만 상황화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동신교회가 LMTC를 지금 십몇 년째 오래 하고 있는데 LMTC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맥락이 없습니다. 강사 의존도가 높아요. 강의 하나하나가 대박이거나 쪽박인데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년간 저희가 PSP로 지금 바꿨거든요. 바꾸니까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PSP도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 텍스트 위주고 이 대구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춘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선교회가 그 핸들링을, PSP를 조금 핸들링하려고 하는데 이 미션 파트너에서 굉장히 빡빡하게 나오십니다. 그거 핸들링 못하게 막 엄청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이 PSP 막 이렇게 하는 교회 리서치를 하면서 수영로 교회를 보면요, 결국 수영로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자체 PSP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선교단체가 교회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섬김에서 섬김으로 잘 들어가서요 협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원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협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선교교육의 전략으로 프로그램의 맥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회별로 개별화 가능한 프로그램이냐, 그리고 성도들의 참여가 유도되느냐, 그냥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 훈련 받고 넥스트 스텝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이 그 교회에서 정말 아웃풋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 평가 시스템도 좀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일을 뭐 지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본부와 지부가 함께 프로그램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교육의 프로그램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하면 지부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파워가 사실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멤버십을 통한 선교적 교회 만들기, 이 두 번째 전략인데요. 멤버십에 대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GMP의 멤버십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 OM에 보면 OM 서포터스, SOM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순 후원자의 개념은 아닙니다. 참여자가 될 수 있는, OM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인터서브는 인터서브 프렌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서브 프렌즈 이 패밀리 이 캠프라는 걸 이렇게 막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OMF는 우리가 알다시피 OMF 패밀리라는 제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잘 되잖아요. OMF 패밀리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0명입니다. 지금 전국에. 이 손창남 선교사님이 작품 아니십니까, 이게, 그죠? 카드 단말기까지 들고 가셔가지고 강의하고 책 다 파시잖아요. OMF에서 나오는 책을 소개하고 그것을 읽게 만드는, 책을 통해 선교를 배우고 지금 동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OMF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자,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MK 장학금도 주고 은퇴 선교사 타운도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OMF 패밀리거든요. 저희 집에 한라봉도 오고요. 밤도 보내오십니다. 그 은퇴 선교사님들이 그 재배한 거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OMF 패밀리 데이를 해가지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안성환 집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OMF를 우리가 지금 정탐하자고 이렇게 둘 다 패밀리니까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기대보다는 사실 프로그램이 되게 아쉬웠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부장가 외부장가 제가 다 물어봤어요. OMF에서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OMF 패밀리인 거예요. 내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아쉬웠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잘 협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OMF 패밀리의 이 전체적인 이 풀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웩은 멤버십 이름은 없지만 사실 아까 골반 기도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멤버십을, 사실은 이 골반 기도회라는 이 정체성에 굉장히 웩은 강합니다. 사실 멤버십이라는 이름을 주진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웨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골반 기도에 참여하시는 이분들의 그 정체성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잘 되는 지부에서는 이 골반 기도회가 막 10개씩 있다. 이게 청주 지부, 대전 지부, 그리고 제주 지부 되게 잘하시거든요. 이 웩을 보면 11개 지부 중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 골반 기도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대구 GMP가 500명이 넘는 수료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PS를 통해서. 근데 결국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봉 스텝들 몇 명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이 스텝들이 얼마나 사실 귀합니까, 그죠? 근데 이들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못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 이분들한테 넥스트 스텝을 제공하지 못한 거죠. 멤버십 제도가 좀 만들든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좀 협력하고 가르치고 넥스트 스텝으로 이렇게 좀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멤버십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수료생들을 위한 멤버십을 통해서 저는 사실 우리의 수료생들이 잘 가르치면요, 지역교회에 다시 들어가서 선교적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풀뿌리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들 중에 다시 지역교회로 들어가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들 중에는 또 선교 헌신자로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PS 하면서 계속해서 헌신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생들을 놓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그게 선교 헌신자 그룹을 위한 좀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동신교회가 이제 작년에 이걸 했죠. 미션, 이게 이제 선교 헌신자 비전 캠프라고 1박짜리를 사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원래 장로님이 이거 또 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또 하면 우리 교회 제가 작년에 20유닛을 제가 놓고 이거를 기획을 해서 장로님한테 드렸는데 장로님이 사실 처음에 이거 다 캔슬 시키셨거든요. 예산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물 건너가다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빨리 진행해 보라고 해서 제가 다시 진행해서 작년에 이거를 하면서요 20유닛 제가 기도하고 동신교회 안에 20유닛의 선교 헌신자들이 나오길 기도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껄껄껄 웃으셨어요. 야 20유닛이 나오겠냐고 웃으셨거든요. 제가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선착순으로 뒤에 커팅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20유닛 28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렇게 20년이 됐는데 올해 또 하면 또 있겠냐라고 생각해서 제가 원래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장로님 다시 이거를 올해 안 하냐라고 올해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러면 확장판으로 한번 대구 전체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4개 교회 연합해서 그래서 범호교회, 경산중앙교회 그리고 동부교회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교회 연합을 해서 이번에는 50유닛을 제가 이제 받아보겠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광고도 하고 지금 했는데 41유닛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에는 OMF까지 해서 5개 선교단체 GMP, 인터서브, 웩, OM, OMF 이렇게 해서 5개 선교단체가 지금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일회성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 했던 우리 헌신자 그룹을 데리고 계속 멘토링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이 글로벌 미션 핸드북을 가지고 지금 2주에 한 번씩 계속 모여서 뭐 이런 내용들을 쭉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 텍스트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 웩에서 사실 요거를 해본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웩에 이 전주홍 선교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일본으로 파송 가시는 바람에 웩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지속적인 멘토링, 헌신자들을 위한 후보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멘토링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전략, 성교회, 지역교회, 성교회 위원회를 위한 미셔널 코칭. 이런 건 지금은 아직 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워싱턴에서 이번에 미셔널 코칭 워크샵 하신 거 저한테 주셨는데 내용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거, 야 지역교회, 성교회 너무 괜찮겠다. 또 우리 송기태 선교사님이 하신 미션 달라스, 이게 뭐 굉장히 지금 그쪽에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왜 유지되는 거 제가 그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서 야 이게 자발적으로 지역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이런 선교 운동을 만들어낸 너무 좋은 예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실은 그 핵심 지역교회 선교위원회, 선교회에 계신 이 코어 멤버십들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자라서 이제 선교적 교회를 위한 컨설팅, 지금 송기태 선교사님이 목동의 한사랑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장현식 선교사님도 한 2년 동안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들으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구나. 사실 GMP도 이제 안식년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본부 사역 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향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 물론 이게 이제 철저하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 멤버 케어, 지부 사역이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트스트림의 엄은정 최영근 요 선교사님 부부가 이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희지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런 프로그램들, 저희 우리 안민영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갔다 오고 하시는데 사실 안타까운 게 이게 다 서울에 있죠. 서울에. 그래서 사실 지역교회에 이런 필요들이 있는데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심리 디브리핑, 또 더 나가서 사역 디브리핑, 더 나가면 저는 컨설팅까지도 사실은 이게 다 완벽적으로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내기는 교회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선교단체가 감당해내 줘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은 얘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더 나가면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이런 지역교회 로드맵도 뭐 만들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만들어서 뭐 이렇게 쓰는 건데요.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영역. 선교가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지리적, 종족적, 지금 이제 문화적 영역으로, 그죠? 그래서 이 숨겨진 영역, 지금의 선교 시대는 분명히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지역 전문가, 분야 전문가, 선교 전문가, 이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은 숨겨진 영역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숨겨진 영역을 찾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지부의 개인의 관심과 탤런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부 사역을 하는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달란트가 뭔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좀 더 진짜 하나님의 이 숨겨진 영역들을 잘 찾아내서 남은 과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고 학습할 때 우리가 지부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저는 좀 잡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 여기인데 이제 조금 더 논의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전략들을 본부와 지부가 어떻게 협력할 건지, 또는 지부 간의 이 교류와 협력 방안도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멤버십을 어떻게 하고 교육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지부사역 컨퍼런스, 이제 오늘 하는 이 지부사역 컨퍼런스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웩은 지부사역자 수련회를 뭐 2번 하고요, 지부 이사 수련회를 또 따로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설학 포럼, 이 방콕 포럼도 있는데, 이 지부사역 컨퍼런스는 이제 이 서라벌 포럼으로, 이게 이제 GMP만의 포럼이 아닌 거죠. 이제 오늘 이게 웩이 왔잖아요. 모든 지부사역자들이 이 경주 가서 서라벌 포럼 해야 지부사역할 수 있다. 그거 한번 서라벌 포럼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